형광등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딸깍.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출근길에 나서던 습관 때문인지 아직도 아침만 되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다가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에 붙어있던 그 작은 전단지 한 장. 그때 제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 제 통장 잔고는 어땠을까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자재팀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발주서를 확인하고 납기일을 체크하고 협력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긴급 주문이 들어왔는데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공장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부품을 싣고 돌아와 거래처에 직접 배송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이번 건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면이 참 좋아요. 책임감 있잖아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숙제를 하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우리 아빠 직업 발표했어. 자랑스러웠어. 그 순간이 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같은 팀 후배 둘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여보, 나도 잘리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당신은 오래 다녔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낼 때도 힘들었습니다. 사립대학 공대였습니다. 한 학기에 45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딸아이가 방학 때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할게. 걱정 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명절 때나 얼굴을 봅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게 서운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정년퇴직을 하던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과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부장님,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는 말이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퇴직하고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실컷 자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일 오전에 보는 공원 풍경이 낯설고도 평화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들도 나처럼 직장에서 퇴직하셨겠지. 저분들은 뭘 하며 사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만 되면
몸이 저절로 긴장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계란말이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 게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이렇게 작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틈에 전단지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1층 상가 편의점 자리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광 노란색 종이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시설비 포함 총 2억 원, 예상 월 순수익 400만 원.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400만 원. 지금 받는 연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단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매달 400만 원이면 1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손에 쥔 계산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봐요. 우리 아파트 1층에 편의점 자리가 났대요. 편의점요? 아내가 반찬 그릇을 내려놓고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2억 투자해서 한 달에 4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지 않소? 지금 우리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요. 아내는 전단지를 천천히 읽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거 본사 말만 믿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이 그렇게 쉬우면 다들 하지. 순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계산 못하는 사람이요? 나도 다 따져보고 하는 거요.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그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제 판단을 무시당한다는 기분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 직원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각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위치 정말 좋습니다. 바로 앞 아파트만 1200세대고요. 옆 단지까지 합치면 2000세대가 넘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가 펼쳐 보인 자료에는 주변 지도와 예상 매출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일 매출이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4,500만 원이죠. 거기서 본사 납품가하고 고정비를 빼면 순수익이 월 350에서 400 정도 나와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숫자로 정리된 자료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위치가 안 좋거나 운영을 잘못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장님, 이 자리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이 일 1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자리 흔치 않아요. 계약서는 두껍고 복잡했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이 넘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이 있었지만 저는 대충 훑어보고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그 작은 글씨들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좋은 선택하셨어요. 남자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오랜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했어.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간대요.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하시려고요? 이미 했어. 계약금도 냈어요.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세미로 그릇을 닦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사 현장에 나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가 들어오고 진열대가 설치되고 계산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판 불이 처음 켜지던 날, 저는 묘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다시 명함을 만든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점주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새벽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첫 손님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생겼네요? 잘 됐다.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기쁨인지 긴장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오픈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음료수 박스를 진열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냉장고 위쪽 선반에 올려놓으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의자가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손목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순간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비명이 나왔습니다. 손목이 꺾이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손목 다쳤어. 병원 좀 가야겠어. 어머, 어쩌다가요? 지금 갈게요. 아내가 택시를 타고 와서 저를 정형외과로 데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깁스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편의점 하는데요. 일을 해야 하는데.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더 심해져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종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깁스한 손목으로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몸도 예전 같지 않구나. 처음 석 달은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손목이 나은 후에는 다시 직접 가게를 지켰습니다. 담배와 커피가 꾸준히 팔렸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과 김밥이 잘 나갔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들러 신문을 사가시는 70대 할아버지, 저녁이면 맥주 한 캔씩 사가시는 은퇴교사분. 사장님, 여기 생겨서 참 좋습니다. 저 멀리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사회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느꼈던 그 소속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150만 원 나왔어. 그래요, 수고했어요.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걱정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가게 앞도로 건너편 상가에 공사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펜스가 쳐지고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단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공사하나 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간판이 달렸습니다. GS25였습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또 편의점을 내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소? 아내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그 가게는 화려한 오픈 행사를 했습니다. 풍선이 날리고 삼각김밥 10일 행사, 맥주 할인, 카드사 제휴 할인까지 걸렸습니다. 심지어 커피도 우리보다 500원 쌌습니다. 길 건너에서 들리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저한테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0만 원이 됐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 많이 줄었죠? 단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8월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정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250만 원, 관리비 70만 원, 전기세가 평균 120만 원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나갔습니다. 거기에 본사 로열티와 물류비까지 정산하면 적자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계산대에 앉아 전기요금 고지서를 뜯었습니다. 138만 원. 손이 멈췄습니다. 이 고지서 한 장이 제 한 달 수익을 다 가져가고도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매출이 좀 떨어졌어. 얼마나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버티면 돌아옵니다. 여름이라 그런 거요. 가을 되면 나아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은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적자를 인정하는 순간 제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30년을 버텨온 제가 이런 작은 가게 하나 못 버티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기예금 5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은 딸아이 대학 등록금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거였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연말에는 나아질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70만 원 선에서 멈췄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오는 날보다 빠져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 건너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시작했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밤 10일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야근도 하고 철야도 했었는데 이제는 밤 10일시만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시간대 매출이 고스란히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장님, 밤에도 영업 안 하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요. 나이가 있다 보니.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매출은 하루 6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정산을 했습니다. 적자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누적 적자가 2,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해지한 정기예금 5천만 원이 벌써 반이나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산해봤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번 달 적자가 700만 원 나왔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 돈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2억이 있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겠어.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딸아이 대학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지방대 가겠다는 걸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아내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안긴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문득 회사 다닐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었습니다. 결국 1년이 되는 시점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점포 양도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경쟁 점포가 2곳이나 있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혹 전화가 와도 주변 환경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GS25 있네요. 힘들겠는데요. 조금만 버티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애써 설득했지만 누구도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보셨죠?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보증금에서 30% 공제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그 조항이 떠올랐습니다.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위약금 4,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시설비 5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1년 동안 누적된 적자 3천만 원을 더하니 초기 투자금 2억 원 중 1억 2,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해지한 정기 예금까지 합치면 손실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던 날 구청 민원실에 갔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폐업 신고하시는 거죠? 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0년 전 입사 서류에 도장 찍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딸깍. 형광등이 꺼지며 가게가 어두워졌습니다. 계산대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만졌던 그 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며 간판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그 불빛도 이제 꺼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집은 그대로인데 제 통장은 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노후 자금이 반토막난 현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정리했소? 그래요.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식탁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요즘도 새벽이면 눈이 떠집니다. 거실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립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그 전단지가 생각납니다. 형광 노란색 종이에 굵게 적혀 있던 그 숫자. 예상 월 순수익 400만 원. 그때 저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 갈 곳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느꼈던 그 소속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지난주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또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치킨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예상 월 수익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제안을 받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노후에는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1억 원 가까운 수업료를 내고 그걸 배웠습니다. 아내는 요즘 저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식탁에 밥을 차려놓습니다. 그게 아내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지만 포기도 아닌 그 무엇입니다. 어제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 산책이나 할까 합니다. 그래요. 나도 같이 갈게요. 아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저한테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단지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떼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